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근데 사실 학령 인구 감소, 근데 지금 돌이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총장님 지금 우리 학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렵죠. 우리 대학도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벚꽃 순서대로 한다는 게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부산은 벌써 3년, 4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네. 아마 올 수시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아마 내년 2월쯤 되면은 대구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산업화 시대에 가르치는 교육 방법 이게 꼭 학령인구 부족이라는 것보다가 지식과 정보의 생명주기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또 직업의 생명주기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1년에 반을 방학을 두고 시설을 반을 올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혹시 학생들 세 분은 나도 수도권 대학 갈 걸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뭐 때문이었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짤막하게 선우 씨부터 이쪽으로. 친구들 얘기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대구 경북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대구 경북 밖으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수도권 대학을 조금 일 없는 수도권 대학이라도 그쪽으로 갔어야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수 씨는 좀 어때요? 수도권 대학에 간 친구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긴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보니까는 애초에 그런 놀거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러웠던 적은 많습니다. 네.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에 가고 싶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진 그런 성적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도권으로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지방대이지만 저희 대구 경북의 대학교들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제가 지방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도 수도권에 비해서 물론 적지만 그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새 학생 이야기를 참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주고 싶은 말씀이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들 의견에 좀 동의를 하면서 일부는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의 취업의 기회라든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화적 수준의 차이, 문화 활동의 격차 부분은 인구가 200만 넘는 도시에서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1000만 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좀 더 이제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수도권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 삶의 만족이 우리 지방대학보다 더 높을까? 지방에서 연봉 4천하고 서울의 4천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근데 연봉 차이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비싼 만큼 수도권이 연봉이 더 높으나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저한테 그 구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연봉 4,500에서 5천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국공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지방이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혹시 앞에 말씀 학생들이 이야기한 부분들 중에 또 지방대가 가져야 할 어떤
그야말로 특성화라든가 지방대가 가정할 색깔이 좀 필요하다, 특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새 정부 들어서 이 반도체 학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수도권에 또 치우친 어떤 지원이 있지 않았냐 이런 좀 네. 저항도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대단히 증원을 했는데 네.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번에 이제 학과 증원을 받은 대학은 내년에 모집을 하면 2023년 3월이 돼야 입학을 해요. 그러면은 졸업을 언제 하게 되나 하면은 남학생인 경우에 군에 갔다 오면은 앞으로 8년 뒤가 되어야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8년 뒤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처럼 호황을 누릴지 대체제가 나올지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반도체 인력에 또 목숨을 걸어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고급 인력도 필요하고 현장 인력도 필요한 반면에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 대학 같은 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학과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3년제를 하겠다 대신에 지금 학점이 120학점입니다. 그러면은 1학년은 2학기를 하고 2, 3, 3, 3으로 하면은 또 1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대학교에서 반도체 전공한 학생들보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2년 빨리 반도체 시장에 자기 일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대학하고 경쟁이 안 되죠. 그럼 다른 대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그럼요. 행정 제도 예. 개편을 통해서 1년 혹은 2년 예. 이렇게 좀 시간을 단축해서 앞당길 수 있게 예. 다른 예, 대학 이런 말씀 출신들하고 경쟁을 경쟁을 피하는 거죠. 좀 차별성을 두는 차별성. 지점들을 말씀 예.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총장님, 방면의 네. 특성화가 이제는 더 유효하지 산업에 따라서 유행하는 것은 산업 자체가 벌써 기울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혹시 또 총장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역 대학들이 수도권의 대학보다 경쟁력이 더 있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그게 수도권 억울한 부분도 대학들의 있으실 것 주장이죠. 같아요. 이번에도 네네네. 이제 그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에서 기대할 데가 없다. 네, 그런 수도권 이야기가 대학을 있었죠. 정원을 늘려달라.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거기에 편성해서 우린 정원 줄이지 않겠다. 결국은 지방이 살려면은 산업 활동 기초가 돼야 되죠, 기반이. 네. 기반이 되려면은 산업 인력이 있어야 돼요. 수도권보다 값싼 인력이 양질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산업계에서도 수도권은 몰려가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도 수도권을 선호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지방 수도권 이외 대학에서 오는 유학생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취업 비자를 주자. 걔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그 부모들이 와서 해라. 우리 어차피 해외 근로자를 수입하잖아요. 네네. 수입할 때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유학생 부모들에게 취업 비자를 주자. 그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까? 인력이 있으니까. 수도권보다가 비수도권이 더 몰려들 거라고. 그래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저절로 지방대학도 거기서 함께 기울어지는 운동량의 보정장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죠. 지금 내가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 부분 하나는 꼭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까 뭐 이공계열 관련해서는 많은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도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문이과 이제 원래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의 형태란 말이에요. 네. 지금 출현하는 새로운 직업의 형태가 정말 그야말로 문과 이과 구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학문의 융합을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전과 제도는 문과 이과 가리지 않습니다. 이과 오더라도 1, 2학년 때 문과는 인정해 주겠다. 전문 지식이 예전에 필요한 만큼 이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러닝 바이 두잉 일하면서 배워야 돼. 이제 대부분 다 경제 활동들이 매뉴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좀 집착을 가지는 것이
안정적인 직업. 내가 한 번 고생해서 취업하면은 정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앞으로 공무원, 교사 여러분들이 제일 하면 이것도 나 보장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식정보사회 이 산업화 단계 고도화되면 될수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자영업이에요.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정년 보장받는 분보다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직업의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수 씨가 뭐 궁금한 거 이런 건 좀 간지러운데 총장이 좀 긁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바라는 점보다는 일단 그 앞서 총장님이 전 과제도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 덕분에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전과가 그렇게 잘 되는구나를 느꼈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전과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장학금 제도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정말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줄 몰랐는데 그냥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보면은 다 장학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저희 학교가 되게 장학금을 되게 많이 후하게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는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네. 감사하다고 느꼈고요. 아무래도 가산점 제도는 역차별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수도권이랑 이런 지방이랑 그런 뭔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보다는 애초에 그런 무조건적으로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나 근본 자체를 조금 그냥 뿌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줄여야 되는 네. 제도보다는 지역 인재 할당제는 50% 올리자 할 때 난 반대했어. 대학 청년들 모여가지고. 그 안에 역차별은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수도권 애들 배제하고 지방대학에 50% 가져온다. 그럼 그 50% 안에 지역 거점 대학이 다 먹거든.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학생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그 지역 할당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을 때 저희 학교는 미래가 없다. 저희 학교는 실제로 그런 곳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 이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다 가져가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인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갔고요. 지역 할당제 대체할 수단이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제도가 정말 공정한 제도일까? 그럼 지역 할당제 안 해야 공정한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이 가지고 누리는 혜택, 서비스 수준 이 부분이 수도권 대학들하고 차별이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장치가 있지 전부 다 뽑는다 생각하면은 어떤 특정 대학이 100% 다 가보면 어떡하냐. 그럼 일단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대학 제도도 이제 수도권들이 못하는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특성화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전공의 범위를 대단히 융합적으로 폭을 넓혀놔. 또 한 전공이 내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직업이 없어요. 대학에서 그렇게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 그리고 우리는 1학년 마치고 1년 기회를 줍니다. 모든 과가 다 1년. 사범대학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네. 자유로운 전공을 허용을 합니다. 1년 뒤. 2년 뒤에도 또 해주겠다. 제가 그럼 1년을 다니고 과를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때로는 들어오기 쉬운 학과로 들어와서 그쵸.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아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대학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어느 학과는 교수 요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네. 어느 몰릴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가서 굉장히 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학들이 이제 많이 좀 생겨야 될 거예요.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학사 운영은 지방대학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지금 뭐 아무래도 어떤 산업이나 사회의 빠른 이 변화에
발맞춰서 교육도 맞춰야 좀 속도전이다. 예.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그런 유연성을 더 유연성을 가지고 가지고 있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그러면 새 친구들은 졸업 이후에 뭐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뭐 염두에 두고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선우 친구는 지방 중소기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 진로에 맞는 그런 프리랜서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선배들 진학하신 거 보면은 여러 방송 기업에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그쪽으로 저도 최대한 도전해 봐야 하지 않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대구 경북권 안에서 취업 그냥 할 생각이어가지고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 학교를 정할 때도 수도권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대구 경북 쪽에만 지원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도 충분히 살기 좋다고 느끼거든요. 이제 제 주변에도 굳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도 다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뭐 수도권으로 가나 여기서 사나 똑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 가지고 뭐 이미 어차피 똑같이 어려운 데라면 그냥 여기서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지방대를 다니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한 사례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대 학생들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 학생들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실제로 수도권에 나가서나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도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도권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해외에 교환학생을 가거나 학교 안에서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저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도권 학생들이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 소수의 지방대 학생들이 수도권에 갔을 때 조금 더 특별한, 좀 창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성공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현실과 과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지방대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에 관련 이슈라든가 논란으로 이 교육계가 참 뜨겁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우동기 총장 모시고 자세한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사실 조금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국무위원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에 또 이해관계가 너무 극명하고 또 그런 면을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같아요. 네. 그렇지 못한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한 국민들도 대단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이죠. 우리 박순애 장관 개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그렇고. 네. 사실 그 장관 사퇴에 이르기까지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가 만 5세 입학 이 학제 개편 아니었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사실 일찌감치 이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씀 좀 여쭤보고 뭐 찬성이라보다는 뭐 이 부분은 거의 한 20년 전부터 학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와이스 때도 시도하려고 하다 포기를 했고 여러 차례 좀 준비 과정이 거쳤죠. 그때는 새로운 투자가 많이 소요가 됐어요. 교실도 새로 져야 되고 교사들도 막 뽑아야 되고. 네. 근데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교실을 짓거나 새로운 교사를 안 뽑아도 돼요.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급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 성장과 정신적인 신체적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거를 우리가 유치원 교육하고 초등 해보면서 알잖아요. 전에 중2 타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초등 6학년 타임을 안 하려고. 초등 6학년이 제일 힘듭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너무 줄었어요. 이 지금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돼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거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윗세대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자, 이 제도를 우리 세대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제 개편이다. 네. 지금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빠르고 직업의 생명주기가 단축이 되는데 우리가 6334 우린 더군다나 군대까지 갔다 와요. 남학생은. 그리고 OECD 국가보다 평균 첫 직업을 갖는 연령은 입직 연령이라는 건데 네. 이게 3살이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생애 노동 시간이 3년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구도 적은데 생애 노동 시간이 3시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은 학제 땡기자. 왜 공교육 체제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의대라든지 이런 특수 분야는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야는 이제는 문과 이과 통합도 하고 전공 영역이 융합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평생 이제 학생이 해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학제를 땡겨서 입직 연령도 줄이면은 지식과 정보가 빨리 변하는데 대응도 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그때그때 대학이 공급해 줄 수도 있다. 네. 이래서 저는 최소 2년에서 3년을 땡겨보자.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4세, 5세를 유아학교로 해서 하고 이제 6세부터 초등학교 초등 1년 줄이고 네. 그 대신에 유아학교에서 2년이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는 유치원의 공교육책 1년이 더 늘어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재원율이 우리 대구가 평균 60%밖에 안 돼요. 유아교육 때. 그럼 40%는 유아 공교육 체제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격차도 일어나고 또 저출산의 보육도 문제다. 그렇죠. 이제 국가 공동체가 출산 이후에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유아부터 시작해서 보육기능과 어린이집 통합을 해서 이것을 의무교육화하고 무상교육화하고 그럼 중고등학교가 3년, 4년, 6년이에요. 이거 5년을 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은 벌써 제도적으로는 3년 만에 졸업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네. 학제를 해서 2년도 되고 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인구 증가 효과가 10%가 나요.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격차 없이 최소한 8년 이상의 격차를 4, 5년으로 줄 수가 있다. 네. 그 지식과 미스매치도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줄 수 있겠네요. 예.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산업인력 양성만이 대학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질 중에 중요한 본질이에요. 지가 삶을 살아가는 교육이라는 해모가 삶을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는데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수단이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럼 그 경제활동을 어떻게 가지게 할 거냐. 이 교육에서 해결해 줘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앞뒤 잘라버리고 그만 이거를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준 거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정말 꼭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네, 그래서 부분이- 정부가 좀 서두르게 네. 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냉정하게 이거를 사회적 합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 게 그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네. 국가교육위원회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학제 개편이에요. 법에 의시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입시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총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봐도 어떤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낮추고 이 바쁘게 변한 어떤 산업이나 사회 환경을 감안했을 때 학제 개편 근본적인 이 논의가 필요하다 맞아. 주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을 조금 주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학제 개편을 가져가려면 그 처음 이제 그 공교육에 진입하는 연령대가 낮아져야 하는 건 총장님 말씀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것 예.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전 장관이 내세웠던 그 제안, 제도는 왜 좀 공감을 사지 못했다고 보시는지요? 돌봄에 대한 확신을 못 줬죠. 돌봄에 대해서. 또 유치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못 줘. 그러면 유아교육 못 받는 학생은 어떡하는 거예요? 또 발달 과정이 늦은 애들에 대한 확신을 못 줬어요. 막상 정부가 폐기 수준으로 가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그 문제가 정말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부에 가릴 것 없이 다 검토했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 사실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총장님 말씀대로 아니기는 한데 이게 한번 이렇게
소위 엎어지면서 논의까지 이제 쑥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총장님, 이게 어쨌든 당장 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좀 어떤 절차라든가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보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1차된 통합이 되고, 지금 우리가 유아는 법적으로는 학교 교육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육하고 같이 가거든요. 또 어린이집은 학교도 아니면서 그렇게 가요.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 제도 어린이집. 애 봐줄 사람이 없다. 이웃집에서 애 봐주는 게 저기 어린이집이 된 거잖아요. 그래 생긴 겁니다. 그래 보건복지부에서 저걸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영어 유치원 가는 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영어 어린이집이야. 그래 그 사람들이 영어 어린이집을 영어 유치원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아 의무교육 공교육화 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유아교육 어린이집 포함해서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의무교육 해야 된다. 이건 저출산 정책 대단히 중요하다. 출산하고 나면은 우리 사회가 키워줘야 된다 이거. 그거를 먼저 빨리 땡겨줄 수 있지 않겠나. 이거 돼야 나중에 학제를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예. 이거다 그래 말씀이시죠? 어떻게 또 다시 뭐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예? 잘 끄집어냈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현 정부는 대단히 불리해졌지만 이 부분은 언젠가 한번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다. 정말 냉정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부분들, 이번에 이 계기로 좀 수고가 필요하다 그럼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 경험해봤죠. 교육 현장에서 제일 참 공정하지 못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음대나 미대 체대 관리들이거든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안 해줘. 왜냐면 학생 수가 소수니까. 그러면서 애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붙들어 놔요. 얘들은 학원 가야 되는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학원도 못 들어가게 해. 그럼 얘들 어디 가겠어요? 그게 엎어져 자는 거예요. 자는 애들 내 분석을 안 해봤더니만은 선생님 수업을 못 따라가서 자는 애들. 이미 다 알아서 자는 애들.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소연수 과목의 학생들은 참 억울하겠더라. 그러니까 얘들을 전부 뭐 예담 합격하는 걸 대구에서 전국에 처음 만들었어요. 네네. 음대 미대 체대 갈래들은 학교 하나 폐교시켜서 그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72개 학교 교복이 같이 공부를 해요. 네. 만족도 엄청 높은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거 아침 첫 시험부터 하니까. 그러고 전문대학 갈 아들이 뭐 4년제 가고 뭐 엄청 교육의 지각 변동을 해요. 역작용이 뭐가 생기냐면 일반 학생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가들이 빠져나가니까 내신 성적은 바닥을 깔게 됐네. 근데 바닥 까는 애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걔들은 걔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예담학교 학생들끼리.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뭐 밑자락 깔아준 학생 인생이가. 총장님, 오늘 사실 정말 어려운 이야기부터 총장님과 얘기 나눠볼 수 있어서 유익했고요. 또 앞으로도 지역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게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의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근데 혹시 인터뷰